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19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32번부터 하죠. 자, 32번을 보면 수익률 곡선 이론 중 불편 기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왔습니다. 이 수익률 곡선은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불편 기대 가설이 있고, 그 다음 유동성 선호 가설이 있고, 시장 분할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호 영역 가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요 불편 기대 가설하고, 그 다음 유동성 요 선호 가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불편 기대 가설은 전제가 투자자들은 미래의 이자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 단기 채권에 대한 예상 수익률은 쭉 해설을 보면 선도 이자율과 같다는 그런 선도를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선호 가설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기대 현물 이자율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만기까지의 기간과 만기 요 채권 수익률을 볼 때 불편 기대 가설은 이러한 곳이 이루어진다면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유동성 선호 가설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불편 기대 가설의 수익률 곡선보다는 더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만기로 가면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요 폭은 더 커져갑니다. 요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동성 프리미엄이 같다 하면은 유동성 선호 가설을 의미합니다. 시장 분할 가설은 요 채권들의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은 단기, 중기, 장기 간에 연속적이 아니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호 영역 가설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선에 따라서 이 채권을 좋아하는 투자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가정합니다. 한번 이 정도 봐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시험에 한 번씩 놓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 곡선 이론 중 불편 기대 가설 밑에 해설이 있죠. 받으시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미래 단기 채권들에서 예상되는 수익률들의 기하평균과 일치한다. 이는 정확하게 미래 수익률을, 이자율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단기 현물 이자율에 대한 예상 수익률은 내재된 선도 이자율과 일치한다. 내재된 선도 이자율은 미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1년간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에 보면 내재된 선도 이자율, 그래서 내재된 선도 이자율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거는요, 미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미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1년간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2년 후부터 그 2년간의 이자율 이거 말한다 이 말입니다. 3년이면 3년 이후부터 1년간 이자율, 이걸 내재 선도 이자율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이는 개념상 문제니까 봐두고, 그 다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하므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함을 잘 설명한다. 유동성 프리미엄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유동성 선호 가설입니다. 따라서 답은 사망은 이것은 불편 기대 가설이 아니라 유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 선호 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편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으로 그대로 이어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요 불편 기대 가설은 중립적 투자자를 기준하는 겁니다. 위험 중립적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불편한 의미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항상 중간 입장에서 딱 취하는 것을 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사망이 되고, 투자자들은 미래 이자율을 확실하게 예상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위험 중립형을 가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편이란 말 속에 답이 있다.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미래의 이자율을 기대한다. 정확하게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답은 사망이 되고 33번 채권 수익률 기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편 기대 가설에 의할 경우, 불편 기대 가설이죠. 의할 경우 투자자들의 미래 이자율의 하락을 예상하면 수익률 곡선은 뭐겠습니까? 하향의 모습이겠죠. 당연히 하향이겠죠. 왜? 정확하게 예상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가정이 불편 기대 가설이죠. 자, 다음. 자, 이자율이 곧 수익률과 같이 보면 되죠. 근데 이자율이나 금리하고 무엇만큼은요? 자, 앞에 이 채권 수익률 말고 이 가격은, 이 채권의 가격과는 반비례입니다. 자, 유동성 선호 가설은 기간이 경감에 따라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왜 그래요? 이는 당연하게 프리미엄 자체가 더 얹어져 가니까 더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 기대 가설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얹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상향하지만 이 불편 기대 가설은 수익률 곡선은 수평형, 상향형, 상승형, 하강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락형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선호 이론은 주로 프리미엄이 대적하기 때문에 즉 우상향을 잘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한 수익률 곡선은 불편 기대 가설에 의한 수익률 곡선보다 뭐게요? 낮게가 아니고 높게 형성됩니다. 왜 높게 형성됩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이 대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그 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게가 아니라 높게 형성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시장 분할 가설에 의할 경우 수익률은 각 하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각각의 시장마다 단기시장, 중기시장, 장기시장 자 결정되며 수익률 곡선은 기관의 경과에 따라서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면서 이렇게 불연속적이고 그 다음 별도로 형성됩니다. 별도로 형성됩니다. 연결된 별도로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사방도 하자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제가 좀 이해하시려고 그 해설의 그 곡선을 불편 기대 가설과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한 수익률 곡선을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34번. 자, 이런 내재 선도 이자율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재 선도 이자율에 대한 이 자체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네요. 자, 내재 선도 이자율은 제가 미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1년간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면 자, 34번 현재 시점에서 그 34번을 한번 좀 참고를 한번 봐두세요. 자, 현재 시점에서 만기가 2년인 이자율이 6%이고 만기가 3년인 이자율이 7%입니다. 7%. 자, 이럴 경우 향후 2년 후에 1년간 만기 내재 이자율입니다. 이때 이 만기 1년 만기 2년 후입니다. 2년 후부터 1년 간의 이자를 구해봐라 이 말이죠. 이때는 지금 일단 만기가 3년일 때의 이자율이 0.07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 플러스 0.07에다가 이때는 잔존기간 얼마? 3년이 되고 이제 1년 후 이제 자, 지금 현재 이제는 얼마? 2년 후에 1년 만기니까 2년 후에 이자율이 얼마죠? 2년 만기 2년인 이자율은 6%죠. 그럼 이따가 1 플러스 0.06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만기가 지금 현재 2년인 이자율 6%이고 향후 2년 후에 1년간이니까 2년 후에 1년이니까 이때 1을 해줍니다. 1을 해주면 자, 지금 현재 해보면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요. 1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대략 0.09% 보면 93, 090, 28 되니까 대략 9.03% 됩니다. 반응을 하면 9.03%. 그 답은 상이 되겠네요. 근데 이때 요거는 1 풀면 좀 더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는 벨레로 풀으십시오. 시험 칠 때 우리가 벨레로 풀면 더 훨씬 수월합니다. 대충 건사치에 맞춰 풀어야 말이죠. 이거 벨레로 푸는 방법은 7%에 만기가 7년인 게 얼마죠? 자, 만기가 3년 이자율이 7%죠. 그럼 7%에다가
이거 만기가 3년일 때 곱하기 3을 하십시오. 그냥 만기가 3년. 에서 그대로 차감합니다. 자, 2년간은 얼마죠? 자, 6%. 6%니까 자, 6%에다 그냥 그대로 2년 곱하기 1을 하십시오. 여기다가 요 기간의 차이 3년에서 2년을 빼버립니다. 3년 마이너스 2년 합니다. 그래서 요 2년을 뺍니다. 빼면 어제 분모는 1이죠. 1 풀면 1이 풀어도 약 대략 얼마 나온다고요? 9가 나옵니다. 그럼 답은 9%. 9% 제일 가까운 거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35번 한 번 더 풀어보면 똑같이. 풀방법 똑같지만 제가 그냥 이거는 별개로 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 1년 만기 해물이자율이 얼마요? 6%. 2년 만기 해물이자율이 8%죠. 그럼 그냥 8%에서 2년 만기니까 곱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1년 만기니까 1년 만기가 얼마요? 6%죠? 6%. 1년이니까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2 마이너스 1을 해버립니다. 풀면 대략 뭐요? 10% 나옵니다. 그럼 10% 거사치에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2항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배려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내재 선도 이 자리 한번 봐두시고. 자, 36번.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 중 소극적 투자 전략이 아닌 것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 적극적 투자 전략은 상당히 뭐예요? 단기에 적극, 뒤에 이것도 하겠지만은 주식할 때 한번 봤죠? 자, 봤지만은 이 종리는 봐놓으십시오. 뒤에 또 하겠지만은 종리는 봐주시란 말입니다. 우리 보통 적극적 투자 채권 운용 전략이 있고 적극적이 있고 소극적이 있습니다. 전략이 나옵니다. 자, 적극적은 말 그대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단기 초과이윤 획득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극 전략은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장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제를 볼 때 이거는 적극적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거니까 비효율적 시장을 전제를 합니다. 효율적 시장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장기 포트폴리오 장기 소극 전략은 이거는 효율적 시장을 전제를 합니다. 효율적 시장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한번 요 소극적 전략하고 쭉 보면 요는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주로 요 전략 예로는 주로 수익률 예측 전략입니다. 우리 앞전에 수익률 예측은 계속 했죠. 그래서 수익률 예측 전략은 적극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수익률 예측 전략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채권 교체 전략도 있습니다. 채권 교체 전략. 이 채권 교체 전략을 보통 우리가 스왑이라 하죠. 스왑. AP 전략. 스왑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도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계속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수익률 곡선 이론. 이렇게 가면은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그 다음, 나비형, 그 다음에 역나비형 투자 전략 등이 있죠. 이게 들어가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소극 전략에 보면 이건 주로 장기니까 주로 만기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만기 보유 전략. 그 다음 사다리 밥에생 좋은데 이것도 뭐예요? 뒤에 만기 운용 전략. 그 다음 현금 흐름 일치 전략. 중요한 점은 일단 장기자가 들어가거나 만기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다? 이거는 소극적 투자 전략이 됩니다. 자, 밑에 해설도 좀 봐놓으시고요. 다음, 소극적 투자 전략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소극적 투자 전략이 아닌 거니까 이쪽 골라 이 말이죠. 거기서 볼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나비형 투자 전략이네요. 일단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죠? 나비형 투자 전략이죠. 나비형이든, 나비형도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 이론에 보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그 다음에 나비형
그 다음 영납이형. 영납이형, 뭐요? 우리가 보니까 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요번 어디서 간다? 수익률 곡선율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개념상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되겠습니다. 9번. 자, 답은 1번이 되겠고. 37번. 수익률 예측 전략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예측 전략이 나왔습니다. 37번은 조금 별표를 해 두시죠. 이거는 수익률 예측 전략, 이 수익률 예측 전략이나 수익률 곡선 전략이나 채권 교체 전략은 다 적극적인 채권 운용 전략이죠. 자, 봐주셔야 되겠는데, 밑에 거기에 한번 해설을 보죠. 이거는 수익률을 따지는 겁니다. 수익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니까 그 해설에 적극적인 채권 투자 전략 중 수익률 예측 전략이 있습니다. 적극적 채권 운용 전략 맞죠? 자, 수익률 예측 전략. 자, 수익률 예측 전략 보면, 다 봐보세요. 예측 전략. 자, 이건 수익률 따른 겁니다. 자, 미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미래 수익률 예상 있죠.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할 때, 미래 수익률이 볼 때, 이자율이 하락할 거라 예상될 때 하고, 이자율이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이때 예상을 보는 겁니다. 볼 때, 자, 표면 이자율은, 즉, 액면 이자율이죠. 액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은 수익률이 뭐요? 자, 이자율이 하락할 거라 예상될 때는 표면 이자율이 뭐요? 낮은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사고요.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잔존 만기는 주로 장기채 비중을 늘립니다. 채 비중을 늘립니다. 그 다음, 듀레이션은 뭐 한다고요? 확대 전략을 합니다. 듀레이션 확대 전략. 즉, 기간을 늘린다 이 말입니다. 평균 회수 기간을 늘린다는 겁니다. 확대 기간을 합니다. 자, 이때 확대 전략이죠. 확대 전략을 펼칩니다. 자, 이게 뭐죠? 표면 이자율이 낮은 것일수록 뒤에 가면은 뭐는요? 당연하게 가면 갈수록 뭐는 가격은 높아집니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중 펼치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갈까 생각할 때는 오히려 뭐요? 자, 높은 채권을, 표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오히려 현금화를 하거나 현금화를 하거나 또는 단기채 비중을 늘립니다. 비중을 늘립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이는 뭐예요? 짧은 걸, 기간이 단기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걸로기 때문에 이는 듀레이션은 축소 전략을 펼칩니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 수익률 예측 전략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 미래 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된다면은 표면 이자율은 낮은 것을 사줄수록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은, 원본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기채 비율을 늘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만기를 늘리는 거니까 듀레이션은 뭐예요? 길게 하는 거죠. 기간을, 회수 기간을 길게 하는 걸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장기채가 회수가 긴 거죠. 근데 이자율이 뭐예요? 올라갈 거라 생각된다면은 오히려 표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죠. 매입을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은 결국 알기나 만기는 지금 현금 갖고 있거나 단기 채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단기니까 짧은 걸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37번 자체는 한번 별표 해두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금리 전망에 따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얻으려는 적극적 전략이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수익률 예측 전략은 결국 듀레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면, 수익률이 상승이 예상되는 거죠. 자, 상승이 예상되면
금리가 올라서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 비중을 늘리거나 단기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단기채 비중 늘리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자,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는 듀레이션을 확대하고, 그 다음 표면 금리가 높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이 예상되면 당연하게 듀레이션을 축소하고, 축소 전략에 펼치고, 그 다음에 표면 금리가 높은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2번 틀리고,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그 다음에 수익률 하락이 예상될 것 같으면은, 단기채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자, 이건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거니까. 자, 늘리고,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자,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뭐 한다고요? 자, 매각해가지고, 현금화하거나 또는 단기채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 말은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37번 이건 한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현재 시점에 국채 이자율이 3.5%이고, 그 다음 회사채의 수익률은 6%이다. 미래 경기 침체로 인해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적절한 교체 전략은 나왔습니다. 이는 신용 스프레드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건 한번 봐두세요. 자, 스프레드 전략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이게 결국 채권 교체 전략이에요. 채권 교체 전략. 교체 전략에서 지금 현재 스프레드를 이용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볼 때, 한번 이때, 이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현재 확대되는 거죠. 신용 스프레드 확대되는 거니까, 확대가 예상될 때는, 지금 스프레드 볼 때, 일단 뭐 한다고요? 자,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거죠. 이만큼 있으면, 스프레드 이만큼 있다면은,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확대되는 거니까 여기 올라가겠죠. 또 확대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확대돼 갑니다, 스프레드가. 이런 경우는 일단, 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앞에 보면은 그냥 비싼 것을 위에 얹습니다. 즉, 가격이 높은 것을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비싼 것, 가격이 고가를 여기에 얹고, 그 다음에 저가를 밑에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낮은 게 더 고가입니다. 금리 낮은 게 더 고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는, 확대 때는 고가를 만다고요. 올라가는 이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이걸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매수하고 저 가격을 매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 금리가 낮은 국채가 더 금액이 더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본다면 특히 국채가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수익률이 낮은 게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될 거라 예상될 때는, 스프레드 확대 예상에는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할 때는 더 커지는 거니까 비싼 걸 사고 싼 걸 뭡니까? 판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지금 현재 이어서 본다면은, 자, 스프레드가 확대될 거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수익률이 낮은 게 가격이 높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을수록 요 가격은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하게 이때는 수익률이 더 낮아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국채를 뭐 한다고요? 매입하고 구매하고 회사채를 매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답은 38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물론 앞에 얘기했지만 요 스프레드가 축소 예상되면 반대가 됩니다. 줄어드는 거니까 반대됩니다. 반대일 때는 뭐 한다고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자, 다음 39번 향후 이 스프레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향후 경기 침체로 금리 하락이 예상됩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자, 채권 교체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되면,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는 제가
앞에 금리가 하락될 거라 예상될 때는 듀레이션이 뭐요? 긴 걸 잡아야 되죠. 확대가 필요하죠. 보았네, 그죠? 따라서 이때 듀레이션이 긴 거니까 잔존 만기가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잔존 만기가 뭐요? 긴 걸 잡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이표체하고 이표체를 할인채로 바꾼다. 이게 어떻습니까? 자, 좋네, 그죠? 왜냐하면 할인채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동일하죠. 할인채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표체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아지죠. 그래서 이표체를 할인채로 교체하면 더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거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옳겠네요. 금리가 하락한 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경기가 침체되어서 금리가 하락하면, 이는 신용 스프레드가 이는 신용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거죠. 더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신용 스프레드가 신용 위험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커지니까 당연하게 국채라든지 이런 고가를 매수하고 저가를 매도해야 되죠. 따라서 이는 당연하게 뭘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는 바뀌네,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은 맞네요.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꾼다. 그럼 니은과 기업과 니은은 옳겠고, 근데 이는 국채를 매도하고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고가인 국채를 매수하고 회사채를 매도해야 되죠. 그래서 39번은 앞에 수익률 예측 전략과 채권 교체 전략 요 두 개를 같이 포괄한 문제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죠. 그래서 39번도 한번 별 붙여놓고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0번 나왔습니다. 40번. 다음은 채권 투자, 39번은 좀 복합 문제니까 한번 나중에 이해 삼아서 해설했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묶어서. 40번. 다음은 채권 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색에 들어갈 개념이 잘못된 것 해두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1번에 단장기, 이는 그냥 간단한 계산, 내용상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자, 단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중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기채는 편입하지 않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1항을 보니까, 그 앞에 제일 처음 보니까 1항, 이렇게 한게 게 보니까, 40번요. 자, 지금 이제 채권 투자 전략인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볼 때, 만기를 보고, 채권 승리를 볼 때, 승리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곡수를 볼 때 쭉 연결 볼 때, 단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장기는 하락하죠. 중기채가 올라가죠. 그럼 단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했고, 장기채 같은 경우는 중기채는 금리가 올라갔고, 그 다음 장기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자, 이때는 단기채와 장기채를 뭐 한다고요? 포트폴리오 편입한답니다. 요거는 안 하고. 왜?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요? 원본 가격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단기나 장기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올라갈 수 있는 거네.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모양이 나비가 난다 해서 이걸 나비형이라는 겁니다. 나비형. 이게 나비형 투자 전략이 됩니다. 나비형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다리형 전략의 단점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기채와 장기채만 보유하려는 소극적인 포트폴리오의 투자 전략은 해놨습니다. 이는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이네요. 다시 말하면 사다리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있으면 만기가 있고 잔존기간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우리가 수익률을 볼 때 채권 비중을 볼 때 수익률 볼 때 자, 이건 지금 현재 만기가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장기를 봐가지고 최대한 뭐 한다고요? 많이 가져가 보는 거야. 많이 꾸미는 겁니다. 자, 그냥 비중을
단기, 장기, 중기 요 채권의 보유 비율을 같이 놓는 겁니다. 같이 놓는 이 비중을 말한다. 이게 사다리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다리 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사다리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 행을 해버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관한 요 비중 같이 놓기 때문에 사다리 행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뭐 한다고요? 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단기채와 뭐 한다고요? 단기채. 요 단기채하고 주로 요 장기채. 요것만 주로 보유를 하고 요걸 빼버린다는 거죠. 이런 비중을 노리는 것이 뭐다?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로 이게 뭐요?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된 평균 수익률을 얻으려는 거예요. 안정된 평균 수익률을 얻으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다 보유하는 것은 사다리 행위고,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의 비중을 같게 나와가지고 함께 많이 보유하는 것은 사다리 행위인데, 사다리 행위를 해버리면 많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는 제외시키고 단기와 장기만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로서 안정화된 수익률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 전체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채권 시장 전체를 따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요? 자, 이게 바로 앞에 인덱스 펀드 전략입니다. 인덱스 펀드 전략. 주로 이 같은 말로 인덱싱 전략이다. 쓰기도 하죠. 인덱싱 전략이다. 인덱싱 전략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는 평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 변동과 재투자 수익률 변동을 적절하게 상쇄해가지고 이자율 변동 위험을 반지하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채권 면역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에 나와 있는 이거는 채권 면역 전략에 관계되는 겁니다. 면역 전략입니다. 상 내용은. 근데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은, 앞에 설명했던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은, 이거는 뭐예요? 포트폴리오부터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이 현금 유출액과 일치하거나 또는 상이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순행가를 0으로 만들거나 순행가를 뭐예요? 플러스로 만드는 전략을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두시고, 큰 건 없는 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요 41번은 좀 봐두셔야 되는 건데요. 보기는 전통적인 채권의 파생상품, 주식, 환율 이런 걸 연동해가지고 금리 등이 지급되는 구조화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때 뭐요? 연동한 금리가 우리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앞에 FRN이라 불렀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연결이 잘못된 것이 해놨습니다. 밑에 한번 해설부터 한번 봐보죠. 해설을 봐두시면, 자, 인버스 펀이 있습니다. 이게 역금리 변동부 채권이라는 거죠. 인버스 펀 있죠? FRN, 그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1항 역금리 변동부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 구조를 볼 때 10%에, 해설 보면 10%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CD금리가 있습니다. 심지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체를 본다면, 이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볼 때, 요 금리가 지금 현재 뭐요? 지금 CD금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CD금리를 4% 가정해보고, CP금리를 4%로 가정해보고, CD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뭐요? 2% 가정해봅시다. 그럼 CD금리가 4% 같으면은 수익률을 얼마 받는 겁니까? 금리는 6% 받는 거고요. 10에서 4% 빼면, 만약에 CD금리가 2% 같으면, 이는 뭐야 되는 거죠? 수익률은 8%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요 역금리 변동부 채권은 당연하게 CD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CD금리가 하락할수록 더 유리한 게 뭐다? 이게 나와 인버스 펀이라는 겁니다. 역금리. 자,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자, 양 인덱스 펀이 있습니다. 일단 양 인덱스 펀, 이거는 두 개의 금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국채금리하고 CD금리를 비교해 본다면,
금리한다면,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양, 두 개를 따인 데서 이걸 갖다 같은 말로 양 기준합니다. 양 기준판. 양 기준이 뭐예요? 장이 볼 때 뭐예요? 둘이죠? 자, 양 기준 펀인데, 이건데, 양 기준 펀인데, 이거는 국제금리하고, CD금리는 하나 갈수록 더 좋죠? 자, 국제금리하고 또 CD금리 또 비교를 해요. 금리를 또 비교합니다.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알파를 더해내는 겁니다. 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따지면은, 이 두 개 기준을 갖다 뭐이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고정금리죠? 이건 고정금리인데,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CD금리가 뭐 할수록요, 낮을수록, 우리 이것도 뭐 된다고요? 자,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CD금리가 하나 갈수록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밑에 보면은, 뭐요? 자, 디지털 옵션 판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옵션 판이 있는데, 이 디지털 옵션 판은, 자, 지금 이제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디지털 옵션 판은, 지금 봐보세요. 어땠습니까? CD금리가, CD금리 이내이면 7%, CD금리를 초과하면 얼마요? 초과하면 지금 이제 3%죠. 3%입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상을 볼 때 이런 결을 발생하겠네요. 본다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볼 때 만약에 이 CD금리가 지금 현재 7% CD금리가 뭐요? CD금리 이내이면, CD금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만약 지금 현재 6% 할 때, CD금리 이내로 결정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뭐요? 만약 예를 들어서 9%, 만약에 4% 같으면, 10금리가 이내로 결정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요? 7% 주겠다는 겁니다. 7% 주겠다 이 말이고, 만약에 요걸 초과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만약에 7% 돼버리면은, 얼마 주겠다고요? 당연하게 지금 현재 3%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수익률을. 그럼 이런 상태라면 이것도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CD금리가 오히려 이것도요, 하락이 예상될 때, 이거보다 하락이 예상될 때가 더 좋죠. 자, 이게 금리가 하락이 예상될 때가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밑에 보면, 자, 프리프가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죠? 자, 프리프. 보면, 자, 프리프가 있습니다. 프리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프리프 같은 경우는, 딱 여기 보니까는 지금 현재, 연내는 6%, 연 이후는 9%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볼 때, 여기 우리가 CD금리 프로트에 볼 때, CD금리 보고.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현재 연내 6%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년간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이걸 연을 2년으로 정한다면, 만약에 2년으로 정한다면, 2년간은 그대로 뭘 주겠다는 겁니까? 6%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연 이후부터는 뭐예요? 2년 이후부터는, 이제 2년 요 때까지 주는데, 요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이제 뭐라고, 역금리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역금리. 그래서 이거는 만기에서, 요때까지는 뭘 하고요? 요때까지는 고정금리를 정하고, 요 2년 이때부터는 뭘 정하겠다고요? 이때부터는, 자, 앞에 말한, 우리가 그 역금리 변동부 채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금리, 변동부 채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프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판은 요거는, 자, 지금 최대선을 정합니다. 맥스. 자, 2 곱하기, 3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정해집니다. 맥스. 2 곱하기 CD금리를 하고, CD금리에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베타를 줬습니다. 베타 풀을 줬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 연다는 겁니다. 조건을 줬습니다. 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번 봐보세요. 이 기준 같으면은 CD금리가 만약에, 지금 CD금리가 만약에 이걸 지금 현재, 자, 한번 2%를 가정해보고, 한번 이걸 6%를 가정해봅시다. 가정해보고, 요 베타를 갖다 만약에 4% 가정해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 가정한다면, 자, CD금리가 지금 현재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2%일 때는. 2는 4. 4%에다가, 4% 빼버리면, 이때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0%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CD금리 6% 같으면은, 2, 6, 12에다가 4% 빼면, 수익률은 8%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레버리지 판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판 같은 경우는 CD금리가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CD금리가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 뭐다? 레버리지 판이네요. 그래서 일반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CD금리가 하락 예상 때 유리하지만 레버리지 판 같은 경우는 CD금리가 올라갈수록 유리하다는 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봐보시죠. 41번. 자, 9%에다가 마이너스 CD금리를 뺀 구조. 그럼 CD금리가 하락할수록 투자하기 유리하다. 요 구조가 앞에 뭐였습니까? 역금리 변동부 채권이죠. 역금리 변동부 채권. 요 구조죠. 이거는 지금 9% 수도 있고, 이 고정금리입니다. 10% 수도 있는 겁니다. 정하기 나름이죠. 자, 다음. 국채금리에다가 CD금리를 뺀 다음, 국채금리가 들어갔네요. 국채금리와 CD금리를, 근데 이거는 국채금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한 기준이에요. 고정금리예요. 근데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두 개니까 양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기준. 양기준이 영어로 뭐예요? 둘. 자, 다음 되고, 2항이 되고, 자, 2년간 6%, 2년 후에는 10% 마이너스 CD금리의 구조가 가진다. 그럼 요 구조가 바로 프리프네요. 프리프.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이거는 프리프 구조입니다. 프리프 구조.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 틀렸고. 다음, 레버리지 판 자체는 밑에. 자, 이거 뭘 줬습니까? 2가 아니라 3을 줬네. 그죠? 3에다가 CD금리를 곱한 다음, 다시 이거 뺐네. 그죠? 그래서 금리 예상치 유리하다. 이거는 레버리지 판입니다.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구조로 볼 때 다 그게 CD금리가 하락할수록 좋지만은 레버리지 판 같은 경우는 CD금리가 상승할수록 좋다는 것. 한번 봐두시죠. 그래서 42번 자체는 조금 벨버처럼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이렇게 간단히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1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류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42번. 다음의 구조와 채권 중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불리한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CD금리가 하락하면 이는 마이너스 돼버리죠. 불리한 거니까 오히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판은 CD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겁니다. 우리 CD금리가 하락할 때 불리한 것은 레버리지 판입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한번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보시고. 다음, 그래서 레버리지 판만큼은 CD금리가 상승 예상 때 좋다는 것. 그 다음에 43번은 뒤에 우리가 자산 유동화증권은 다시 우리가 제3과목에서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틀린 것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고요. 자, 상에 보면 내부 신용보강 방법에는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관은 외부에 있는 겁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죠. 외부니까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은 외부 신용보장 방법이에요. 근데 상환순위 결정이나 현금흐름 차액 적립이나 초과담보나 풋백 옵션 이런 것은 다 내부 신용보장에 맞습니다. 그 자산 유동증권은 그냥 제가 갖다 이어놓은 거니까 한번 일단 봐두시고 날 뒤에 우리가 금융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과목까지 끝낸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3과목, 금융 파트하고, 금융상품 파트하고, 그 다음 직무윤리를 해나갈 겁니다. 제 3과목. 오늘까지 이제 2과목이 종결된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